저는 올해 52입니다.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 이도현이죠. 30년 동안 같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어요. 정년까지 이제 8년이 남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가족들이 깨어나기 전에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아내 정미라는 늘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아버지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6시가 되면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납니다. 아들 준혁이는 올해 26인데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딸 수지는 23으로 대학교 3학년입니다. 준혁이는 밥상에 앉아서도 스마트폰만 보고 수지는 늦었다며 토스트 한 조각만 물고 나가죠. 아빠 오늘도 과외 있어요. 준혁이가 무심하게 말합니다. 응 알았다. 저녁은 늦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먹어둬. 네. 짧은 대답이 끝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 가족의 대화는 이런 식이 되었어요. 필요할 때만 꼭 해야 할 말만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은 늘 똑같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40분 정도 걸리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30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제 얼굴에 주름이 들어가고 머리가 휘어져 간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교무실에 들어서면 동료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도연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습관이 되어서요. 젊은 선생님들은 저를 보며 열심히 사시네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저 이렇게 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첫 시간은 2학년 3반 수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음악실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다양해요. 어떤 아이는 클래식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K-팝에만 관심이 있죠. 오늘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들어볼 거예요. 제가 말하자 몇몇 아이들이 어려워 보인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틀고 설명을 시작하면 대부분 흥미를 보여줘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고 있으면 이 일이 참 보람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 곡을 기타로 연주할 수도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악기는 달라도 음악의 본질은 같으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음악을 나누는 일, 그것만큼 의미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점심시간에는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김정호 선생님이 옆에 앉더니 말을 꺼냈어요. 도연아, 요즘 어때? 집에서는 별일 없지. 별일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죠. 아이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좀 편해졌을 텐데. 정호의 말을 들으며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편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커서 손이 덜 갈 뿐이지 오히려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아들이 아직 취업을 못해서 걱정이 많아요. 요즘 취업이 어디 쉬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좋은 일 생길 거야. 정호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무거웠거든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서는 개인 과외를 하러 갑니다. 주 3회씩 하는 피아노 과외가 저희 집 경제에는 꽤 큰 도움이 되어요. 학원비, 생활비, 적금까지 생각하면
교사 월급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과외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9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가 소파에 누워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저녁은 먹었니? 네, 엄마가 해줬어요. 그래, 다행이네. 부엌에 가보니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침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내일 아침에 쓸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니 하루가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정미라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과외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저는 이 집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 같은 존재일까요? 준혁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돈이 필요할 때만 아빠라고 부르죠. 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비나 용돈 이야기가 나올 때만 제게 관심을 보여요. 정미라와의 대화는 더욱 메마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집안 수리비 같은 돈 이야기가 대화의 전부예요. 언제부터 저희는 부부가 아니라 공동 가게 운영자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가장이니까,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제 행복이나 만족감보다는 가족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면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해졌어요. 정년퇴직까지 8년,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는 또다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한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52살 아버지 이도연의 일상이었습니다. 몇 달 전 일입니다. 저는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날따라 몸이 유독 무겁더니 수업 중에 갑자기 현기증이 났거든요. 마지막 기억은 음악실 바닥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깨어나니 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어요.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 기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이틀 입원해서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죠. 정미라가 병실로 왔을 때 첫 마디가 기억나요. 어머,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라기보다는 불편함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아픈 것도 미안해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했거든요. 수술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정미라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며칠만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여보, 나는 집에 가서 준혁이랑 수지 챙겨야 하니까 저녁에 올게. 그렇게 정미라는 서둘러 돌아갔어요. 병실에는 저 혼자만 남겨졌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는데 창밖으로 따스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준혁아, 아빠야. 병원에 있는데 시간 되면 와볼 수 있을까? 아, 네. 그런데 아빠,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요. 내일 갈게요. 그래, 면접이 더 중요하지. 화이팅해라. 수지에게도 연락했어요. 수지야,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머, 큰일 아니에요.
과제 제출 마감이 내일인데 교수님이 엄청 까다로우셔서요. 괜찮으시면 주말에 갈게요. 응, 알겠다. 과제 열심히 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면접도 중요하고 과제도 중요하죠. 하지만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없는 건가요? 저녁 6시가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라고 물었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 식사는 정말 밍밍했어요. 미역국과 흰밥,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집에서는 늘 제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받아 먹으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밤 9시가 되어서야 정미라가 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많이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네. 집에서 준혁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급하게 밥 차려주고 왔어. 정미라는 20분 정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내일 퇴원하면 연락해라는 말을 남기고요. 혼자 남은 병실은 정말 조용했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다른 병실에서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고요함 속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들 뒷바라지하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과외에서 돈 벌고 쉬는 날에도 집안일하고 가족들이 필요한 걸 사주러 다니고 그런데 막상 제가 아프니까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다들 각자 할 일이 있죠. 하지만 가족이라면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제 옆에 있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일까?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어린 시절 제가 아팠을 때 어머니가 밤새 간병해 주시던 모습이었어요.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시고 미움을 끓여서 떠먹여 주시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깨어나 보니 아침이었어요. 간병사 아주머니가 체온을 재어주더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족분들은 언제 오세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미라는 퇴원 수속할 때나 올 거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옆 침대 환자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자식들이 교대로 간병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자식분들이 효자시네요. 그럼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으니 더욱 서글펐어요. 저도 평생 고생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요? 오전 11시쯤 되어서 정미라가 왔습니다. 퇴원 수속을 하러 온 거였어요. 의사가 뭐래? 며칠 더 쉬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해요. 그래, 알겠어. 그럼 집에 가자. 정미라는 퇴원 수속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어요. 주차비가 아까운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어요. 준혁이는 아빠 괜찮아요? 라고 한마디 하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아예 집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리면 어떨까?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 가족들이 과연 제 옆에 있어줄까? 아마도 걱정할 건 수술비와 입원비일 거예요. 제 건강이나 안위보다는 경제적인 부담을 더 신경 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써봤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혼자 밤을 보냈다.
생각해보니 언제부터인가 나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다. 돈 벌어올 때만 존재하고 그 외에는 없는 사람 취급받는다. 이게 정말 가족인가? 내가 평생 바라던 가정의 모습인가?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태어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감기에 걸려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열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거실에서 정미라와 준혁이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제 이름이 들려와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아버지 요즘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준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병원에 쓰러진 것도 그렇고 뭔가 기운이 없어 보여. 정미라가 대답했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 은퇴하시면 우리 생활 어떻게 해요? 월급이 완전히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퇴직금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그걸로 얼마나 버티겠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아픈 것보다는 돈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답답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로요. 맨날 잔소리만 하시고 옛날 얘기만 하시고 친구들이랑 놀 때도 일찍 들어오라고 하시고 그래도 아버지인데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요양원 같은데 모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이라니. 제가 살아있을 때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 정미라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별다른 반박의 기색은 없었어요. 엄마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은퇴하시고 나도 취업 못하면 우리 집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걱정이긴 하지. 그러니까요. 그때 되면 아버지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준혁이의 말을 들으며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26년 동안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뭐라고 하니? 수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독립할 거라고 하던데요. 그럼 결국 우리끼리만 남는 거네. 엄마, 솔직히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가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유롭다니. 제가 그렇게 억압적인 아버지였나요? 가족을 위해 헌신한 30년이 그들에게는 그저 부담이었던 건가요? 쉿 작게 말해. 아버지 깨실까봐. 정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네. 근데 진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혼자 사실 수 있는 곳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뭘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 차리고 아이들 학비 대려고 과외하고 가족들 필요한 거 사주느라 제 걸 포기하고 그 모든 게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밥을 차렸어요. 준혁이와 정미라가 식탁에 앉았지만 어젯밤 대화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혁이가 물었어요.
연기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괜찮다. 감기 때문인가 봐. 약 드세요. 정미라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제 뒷담화를 했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학교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 멍하니 있다가 학생들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점심시간에 정호가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 있어? 아침부터 표정이 이상해. 아니야, 별일 없어. 별일 없긴. 뭔가 있구나. 말해봐. 정호는 오랜 친구였어요. 거짓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참 심하네. 아직 52밖에 안 됐는데 벌써 요양원 얘기를 하다니. 나도 충격이었어. 내가 그렇게 짐스러운 존재였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도연아, 너무 상처받지 마. 요즘 젊은 애들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거야. 정호는 위로해줬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어색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지만 어젯밤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빠,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수지가 말했습니다. 수지도 언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피곤해서 그래. 그럼 일찍 주무세요. 수지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짐스러운 존재로 살고 싶지 않다고. 가족들이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제가 먼저 자유를 찾아보겠다고.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저를 위해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지내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의 현재 시세를 알아봤어요. 부동산에 가서 혹시 우리 집 같은 평수가 요즘 얼마 정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이 동네가 요즘 인기가 좋아서 5억 정도는 할 것 같다고 했어요. 5억. 대출금을 빼면 3억 정도가 남을 거예요.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시골 펜션들을 찾아봤어요. 강원도나 경상도 바닷가 쪽에 괜찮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1억 정도면 작지만 깔끔한 펜션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은근히 정년퇴직에 대해 알아봤어요. 교장 선생님께 정년 전에 명예퇴직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죠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요. 요즘에는 미리 나가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도연 선생님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모르죠. 집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 떠날지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부동산에 정식으로 집을 내놓았어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고 젊은 신혼부부가 관심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가격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4억 8천만 원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난 것 같았거든요. 강원도 속초 근처 작은 마을의 펜션도 계약했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조용하고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어요. 명예퇴직 신청도 냈어요.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며 여러 번 만류하셨지만 저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동료 선생님들도 놀랐어요. 특히 정호는 도연아, 정말 괜찮은 거야? 라고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가족들은 뭐라고 해? 아직 말 안 했어. 뭐라고? 아직도 모른다고? 정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집 잔금을 치르는 날이 왔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잔금을 받고 새 주인에게 열쇠를 넘겨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있었습니다. 마침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모두들 잠깐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아빠? 갑자기 왜 그래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이 집을 팔았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정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집을 팔았어. 한 달 후에 새 주인이 들어온다. 갑자기 왜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요? 너희들은 알아서 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보, 정신이 나갔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정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무슨 내 인생이야? 가족이 있잖아. 가족이라고? 정말로 가족이라고 생각해? 제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렸습니다. 병원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너희 중 누가 옆에 있어줬어. 면접이 중요하고 과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준혁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때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일이라고?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리고 며칠 전 밤에 너희들 대화 들었어. 요양원 보내는 게 좋겠다고 했지. 내가 없으면 더 자유로울 거라고 했고. 준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어.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 차리고 과외해서 돈 벌고 내 걸 포기하면서까지 너희 필요한 거 다 사줬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한테 나는 뭐야? 돈 벌어다 주는 기계야? 짐이야? 아니에요, 아빠. 수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없으면 정말 더 편하지 않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이제 나도 자유롭게 살 거야. 여보, 진정해요.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정미라가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결정된 일이야.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라고요? 준혁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알아서 해. 이제 26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아빠, 저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요.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냉정한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언제까지 아들의 취업을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수지는 어떻게 해요? 아직 대학생인데. 정미라가 다시 물었어요. 수지 학비는 이미 다 내놨어. 졸업할 때까지는 걱정 없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수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제 어른인데. 수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고치게요. 처음으로 수지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야. 다른 길이 뭐예요? 우리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도 영원히 함께 살 수는 없어.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잖아. 정미라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왜 그래요? 뭔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아니야. 이제야 제대로 된 거야. 저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집 매매 계약서야. 한 달 후에 새 주인이 들어온다. 계약서를 보자 가족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정말로 팔았구나. 정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강원도로 간다. 작은 펜션을 사서 혼자 살 거야. 혼자요. 응, 혼자. 준혁이가 다가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늦었어. 늦지 않았어요. 집 계약 취소하면 되잖아요. 계약금도 넣고 잔금도 다 줬어.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수지도 저에게 달려와서 매달렸어요. 아빠 제발요. 우리 없이는 못 살아요. 너희는 나 없이도 잘 살 거야. 그동안 너무 의존했던 거지. 정미라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요. 고치게요. 처음 보는 정미라의 눈물이었어요. 결혼한 지 30년 만에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이제 각자 살고 싶은 거야. 각자 살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적응할 거야.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 준혁이가 일어나서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빠 정말 안 돼요. 생각을 바꿔주세요. 비켜. 안 비켜요. 아빠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안 비켜요. 그러면 너만 힘들어져. 저는 준혁이를 살짝 밀어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짐은 다 쌌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몇 개의 박스에 넣어뒀거든요. 방문을 열고 박스들을 들고 나왔어요. 이것만 가져갈 거야. 가족들이 박스들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머지 가전제품이랑 가구들은 너희가 써도 되고 팔아도 돼. 아빠 정말 가시는 거예요? 수지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응, 간다. 언제 다시 와요? 모르겠어. 당분간은 안 올 것 같아. 정미라가 다가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이미 다 생각했어.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집도 없어지고 당신도 없어지고. 알아서 하겠지. 다들 어른인데. 박스들을 현관으로 옮겼어요. 미리 불러둔 택시가 와 있었습니다. 그럼 이만. 아빠. 수지가 소리쳤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에 박스들을 싣고 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서울역이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뒤쪽으로 집이 멀어져 갔어요. 현관 앞에 서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거든요. 택시 안에서 지난 30년을 돌아봤어요. 22의 정미라와 결혼하고 준혁이를 낳고 수지를 낳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행복했어요. 아빠라고 부르며 따라다니고 제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달라고 하고 그때는 정말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인가요? 점점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대화도 줄어들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없어지고.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크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미라와의 관계도 어느 순간부터 변했어요. 연인에서 부부가 되고 부부에서 공동 가게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대화의 대부분이 돈 이야기였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왔네. 준혁이 학원비 올랐다고 해. 수지 교재비 좀 줘야겠어. 언제부터 저희는 사랑을 나누는 부부가 아니라 경제 공동체가 되어버린 걸까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KTX표를 끊었어요. 강릉행 기차였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속초로 가야 했어요. 기차 안에서 핸드폰을 봤더니 집에서 전화가 몇 번 왔더라고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금 받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문자도 몇 개 와 있었어요. 아빠 집에 들어와요. 이야기해요. 마이너스 준혁. 아버지 제발 돌아와 주세요. 마이너스 수지. 여보 연락 좀 해요. 마이너스 정미라.
읽고 나니 마음이 아팠지만 탑장하지 않았어요. 강릉에 도착해서 속초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1시간 정도 더 가야 제가 산 펜션이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파란 바다와 하얀 파도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펜션에 도착하니 사장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도연 선생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짐이 많지 않으시네요.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펜션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작지만 깔끔했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열쇠 여기 있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사장이 떠나고 나니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인 공간에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펜션 앞 의자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도연아, 어디 있어? 강원도야. 정말로 갔구나. 가족들이 연락했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냥 각자 살기로 했어. 도연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정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저희는 가족이었을까요? 정호야, 나한테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 뭐긴 뭐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지. 그래.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아꼈어. 가족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야. 전화 너머로 정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아, 그래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극단적이지 않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정말로 돌아갈 생각 없어? 없어. 앞으로는 이도연으로 살 거야. 가장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그냥 이도연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바다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펜션 침대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하며 지낼지. 음악을 다시 해보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음악 말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을요. 기타를 사서 바닷가에서 연주해보고 싶었습니다. 책도 읽고 싶었어요.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을 천천히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첫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습관 때문에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깨워야 할 사람이 없었어요. 밥을 차릴 필요도 없었죠.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을 하지 않으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펜션 밖으로 나갔어요.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장관이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인사를 해주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어제 펜션에 들어가시는 거 봤어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저는 이 마을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김용수라고 해요. 저는 이도연입니다. 용수 할아버지는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서울과는 다른 인심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을 먹으려고 마을 식당에 갔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식당 사장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혼자 살려고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 살기 좋을 거예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거든요. 네, 벌써 마음에 들어요. 식사를 마치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작은 마을이었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우체국도 있었어요. 악기점도 하나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기타를 살펴봤습니다. 기타 치세요. 사장이 물어봤어요. 옛날에 조금 쳤어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이 기타 어때요? 초보자가 치기에 좋아요. 기타를 들어보니 손에 익숙했어요. 몇 개 코드를 짚어봤더니 소리가 깔끔하게 났습니다. 이거로 하겠습니다. 기타를 사서 펜션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기타를 잡으니 설렸습니다. 오후에는 바닷가에 나가서 기타를 쳤어요. 파도 소리와 함께 들리는 기타 소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몇 곡 연주하다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음악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음악과는 다른 즐거움이 있었어요. 저녁에는 마을 도서관에 갔어요. 작지만 책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소설 몇 권을 빌려왔어요. 펜션에 돌아와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독서였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책에 빠져들 수 있었어요. 핸드폰을 봤더니 집에서 또 연락이 와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새로운 생활에 적응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닷가 산책하고 기타 연주하고 책 읽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 나누고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용수 할아버지가 펜션으로 찾아오셨어요. 도연 씨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마을에서 작은 모임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오세요. 무슨 모임인가요? 매주 토요일마다 마을회관에서 음악 모임을 해요. 각자 악기 가져와서 함께 연주하는 거예요. 음악 모임이라니. 정말 관심이 갔어요. 제가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환영이에요. 토요일에 기타를 들고 마을회관에 갔어요.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나이대가 다양했습니다. 새로 오신 도연 씨예요. 용수 할아버지가 소개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도연입니다. 기타 치세요. 한 분이 물어봤어요. 조금 칩니다. 좋네요. 기타 리스트가 필요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주해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도연 씨 실력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앞으로 계속 나오세요. 음악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나이도 직업도 다르지만 음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매일 웃을 일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의 삶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때는 의무감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즐거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가족들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집은 구했을까? 준혁이는 취업했을까?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원도에서 2달을 보낸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바닷가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아빠 돌아보니 준혁이가 서 있었어요. 많이 말랐고 얼굴도 상당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준혁아,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정호 삼촌한테 주소를 들었어요. 준혁이가 제 앞에 앉았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집에 가요. 집이 어딨어? 팔았잖아. 새로 구했어요. 전세로요. 그래 잘했네.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아빠가 없으니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안 돼? 모든 게 다요. 엄마는 계속 울고 수지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저는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준혁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아빠, 정말 우리한테 돌아와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요양원 얘기. 그런 말 한 거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철없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겠다는 거야. 네,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없으니까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저는 기타를 내려놓고 준혁이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준혁아, 솔직히 말해봐.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아빠를 그리워해서요. 정말로. 준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이에요. 아빠가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 않아요. 집이 집 같지 않다고. 네. 아침에 일어나도 밥이 안 차려져 있고 빨래도 안 되어 있고 집안이 엉망이에요. 아직도 현실적인 것들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집안일 해달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준혁이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후회해요. 그동안 아빠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준혁이의 진심을 들은 것 같았어요. 아빠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 차려주시고 과외까지 하면서 저희 뒷바라지 해주신 거.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빠가 없으니까 모든 게 어렵더라고요. 준혁이의 눈물을 보니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아, 너는 지금 내가 필요해서 온 거야. 진짜로 나를 그리워해서 온 게 아니라. 아니에요. 맞아. 집안일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돈 벌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온 거지. 아빠, 만약에 내가 돌아간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아질 거야.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짐스러워하고.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그럴게요. 정말로 안 그럴게요. 그런 약속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 저는 일어나서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준혁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야지. 이제 어른인데. 아빠 정말 안 돼요?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안 돼. 준혁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더니 결국 돌아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용수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도연 씨 아들분이 오셨더라고요. 네, 잠깐 다녀갔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아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집을 떠나게 된 이후부터 오늘 준혁이가 다녀간 일까지 참 안타깝네요. 용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도연 씨 마음도 이해가 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으면 힘들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미워도 가족이고 원망스러워도 가족이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도 젊을 때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아내와 크게 싸우고 한 달 정도 따로 살았죠.
그때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한 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은 시간이었죠. 용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물론 도연 씨 상황과는 다르겠지만 때로는 헤어져야 소중함을 깨닫는 법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준혁이의 울먹이는 모습, 정미라의 당황한 표정, 수지의 놀란 얼굴. 아마도 지금쯤 그들도 제가 없는 삶이 어떤 건지 깨닫고 있을 거예요. 처음으로 제 빈자리를 느끼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아직은 돌아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도 그들도.